편집 없이 가감 없이 말하는 진짜 미술씬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오늘 첫 회인데요. 오늘은 케이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 입장에서는 현대미술이나 케이팝이나 같은 무언가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데 케이팝이 왜 예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케이팝에 대한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시대 무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술 그리고 일반 대중이 보는 예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케이팝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의 첫 시리즈 소재로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케이팝은 확실히 비주류였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주류인 시대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예술과 미술에 대해서도 이런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심지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레이터 윤태윤입니다. 화가 김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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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을 제가 막 엄청 좋다기보다 얘기하다 보면 케이팝 편을 들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케이팝 편을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예술, 미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편을 들어주시는 거 얼마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조금 직접적인 얘기를 할 건데 네. 역시 자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사회적인 자본주의적 논리로 볼 때 그러면은 미술에 예술에 돈이 들어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돈과 상관없이 미술과 예술은 지켜져야 되는 분야일까요? 저는 이제 뭔가 케이팝이랑 케이팝에 들어가는 자본이랑 미술에서 들어가는 자본이 월등히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하는 게 사실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요즘에는 케이팝의 시대다라고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밀고 있고 근데 미술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주류적인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고 학문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미지가 정말 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미술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자본의 선택에서는 되게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선택적 논리에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떤 학문을 쉽사리 선택하면서 유의하는 지점은 이렇게 학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보는 거잖아요. 비주류니까. 그쵸. 근데 네. 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연구 분야로서의 네. 그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사실 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컨텐츠적인 지점에서 선택을 안 받아서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게 생각했거든요. 케이팝이랑 미술의 뭔가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로 했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경제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어떤 회계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국 정도의 크기에서 대강 생각했을 때 업계 탑이 1조를 찍어야 된다 매출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술은 업계 탑이 1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업계랑 비교 그런 면에서 비교를 사실 할 수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없다? 없지.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약간 미묘하게 사실은 질문이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리하자면 비주류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미술이나 네. 예술이 그리고 산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케이팝 전체 산업을 이끄는 거는 아마도 1%가 전체 산업의 규모를 담당할 거고 그렇죠. 미술도 900억이 전체일 순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 또는 작품과 지금 멜론 차트 1위에 있는 누군가의 그룹과 비교를 한다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 현대카드 이번에 톰삭스 전시가 열렸거든요. 근데 그 관계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뭐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음악 관련 사업은 그냥 열자마자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를 데려오자마자 그냥 매출이 그냥 탑을 찍는데 굳이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근데 이번에 미술의 톰삭스는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막 나사랑 협업하기도 하고 그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서 지금 티켓 팔이를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애초에 음악의 탑과 그 미술에서 탑은 너무나 그 덩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반 대중들은 그 이번에 롬뮤익 전시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 마케팅 비용만 몇 억을 썼대요. 3억 이상을 썼다 그랬나? 근데 톰삭스는 이제 그 정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써서 이게 덩치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대중을 보기에는 둘 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플루언서 누가 다녀갔으니까 따라가서 나는 사진 찍는다
정도로만 기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뭔가 너무 심한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광고를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만에 몇만 명 돌파 뭐 이런 기사들을 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사진을 엄청 찍게끔 해가지고 뭔가 티켓 팔이를 한다던가 뭔가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광고성 자체가 되게 뭔가 미술에서 잘 작동을 하는데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 자체도 음악과 미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 근데 않을까. 애초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K-팝은 대중문화고 음, 현대미술은 대중문화가 아니니까. 그쵸, 그쵸. 아까 예시로 들었던 막 그 순수과학들 음. 그런 거는 사실 필요한 당위가 있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링이 네. 공학이 필요하려면 사실 순수과학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그 기초학문들 있잖아요. 뭐 사회학, 철학 이런 것들도 사실 뭔가 이 사회가 좀 잘 굴러가게끔 하려면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학문들이 좀 배양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요즘의 사회에서는 살짝 그런 가치들이 좀 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미술은 생각해 보면은 철학이나 뭐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감각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필요한가 굳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왜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오늘 케이팝과 예술 또는 미술과의 네. 구도랑 비슷한 게 네. 톰 삭스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는 톰 삭스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네. 하냐면 나이키랑 나이키랑 했죠. 콜라보한 네, 톰 맞아요. 삭스 신발. 음. 그래서 이미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톰 삭스가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걸로 대중들은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톰 삭스가 원래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톰 삭스가 이미 대중들이 보기에 가치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 미술은 현대 작가라는 직업도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직업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생산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자본과 니즈가 이게 다 있고 그들이 이제 후원하는 방식으로 거기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원래 그게 공예- 맞았어. 원래 그게 공예가요? 맞아요. 원래는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각자가 이름이 생긴 게 굉장히 얼마 안 된 역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이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지점이 조금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지적으로나 혹은 연구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의 방식은 그게 가능한데 이건 마치 약간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근데 계속 얘기가 빙빙 도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목적은 다르죠. 그 뭐 대중문화 이런 문화 산업 자체는 어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현대미술은 사실 이윤 남기기보다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중문화가 현대미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중들의 니즈를 딱딱 제공을 딱 해주는데 굳이 현대미술을 왜 하느냐. 빠르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미술은 나쁜 미술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도 빠르고 자극적인 미술을 사용하지만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빠르고 자극적인 미술은 사실은 저는 인공적인 원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은 원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얘가 뭔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원본인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갤러리에서 외주를 받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수출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마구마구 생산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는 비춰져서 그게 과연 어떠한 옳은 뭐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술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가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되게 그런 거는 되게 케이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미술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렇게 조망하고 다시 한번 짚어내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 사회지를 말하는 것이 사실 미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의미에서 빠른 미술? 또 오케이 그럴 수 있음. 그리고 그게 또 유의미함 시대적으로. 근데 그냥 그렇게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마구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책임한 작가의 태도가 아닐까. 지금 많은 분들을 저격하셨는데 괜찮아요. 좀 논란의 저 소지가 지금 약간 있는데 긁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남겨도 뭐 그림 같은 거는 회화 자체에 대한 회화성에 대해서 맞아요. 다룰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뭐 조각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특정한 뭐 사건이나 뭐 환경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진짜 조각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덕션의 차이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수많은 이제 팀과 부서와 거기가 이제 합동해가지고
대형 프로덕션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시들은 사실 어떤 작가의 개인적인 삶이나 정체성이 맞아요. 드러나서 음. 가치가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유명하고 대형 작가들은 프로덕션 단위로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 스튜디오에 몇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올라프 엘리아슨 이런 사람들 네, 맞아요. 스튜디오 가보면 오더만 내리고 사실상 제작은 아랫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재료 탐색부터 설계부터 제작까지. 그러면은 올라프 엘리아스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지 않으니까 아니요,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사실은 그들이 쓰는 어떠한 그 몇십 명이 붙었다고 해서 개인의 어떠한 고유한 가치성을 훼손하면서 이게 막 올라프 엘리아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닐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막 이 여기서 조명을 이렇게 쐈을 때는 몇십 명이 어떠한 여기서 셀피존을 어떻게 만들 거고 이런 거를 셀피 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쁜 분위기에 예쁜 구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그 이미지. 제가 다큐를 하나 봤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아, 이게 빛을 쐈을 때 이 빛이 예쁘다. 그래서 아크릴 두 개를 색깔을 댔을 때 이 색이 더 예쁘니까 이 색으로 하자. 약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단순히 하더라고요. 예쁘고 말고의 문제는 네. 아닌 것 같아. 저도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 씬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게 조금 더 미감적으로 호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고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시각적인 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거 소거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 작품이 소비되는 측면에서만 고민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뭐 영화나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케이팝이나 이런 영화를 근데 마치 그렇게 약간 들리긴 했거든요. 네. 뭐냐면 이 미술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영화나 그런 케이팝은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제 전시 뭐 저도 이제 전시도 만들고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학부생 때 저의 거의 이제 주 수입원이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이제 뭐 조연출이나 이런 걸로 일했던 경험이 꽤 많은데 제가 아무 의견도 없어요. 저는 그냥 완전 손과 발이었는데도 꽤 많은 어떤 느낌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웃풋이 나와야 누군가가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주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니요, 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들은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별로면 별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반 대중들 어떤 얘기 하냐면 점 하나 찍어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런 얘기 실제 많이 하는데 유명 작가 또는 훌륭하다고 하는 작품들이 그런 경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중음악, 대중예술,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은 보기에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떠나서. 그리고 과정도 뭐 베끼던 뭐 조합해서 남이 하던 간에 어찌됐든 누군가가 컨펌을 해서 결과물로 나온 거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별로다라고 느껴지는 그 결과물은 그 고찰이 들어간 거와 상관없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저 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네, 저는 어쨌든 시각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는 미감이나 어떤 설득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변형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각적인 언어 구축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회화랑 또 다를 수도 있는 포인트긴 한데 막 만드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본이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쓰이는 것은 사실은 무용한 가치를 그냥 만들어내는 행위임과 동시에 어떠한 정말 자본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예술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엄청나게 일반화된 언어 중에서 하나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대중문화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만 미술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시선이나 지켜줘야 되는 어떠한 삶의 태도들 개인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개인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충분한 설득적인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에 대한 어떠한 선택지들이 많이 넓혀지지 않을까? 그게 근데 저는 사회에서 미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전 아연 작가랑 이제 의견이 굉장히 다른 쪽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미술은 그냥 언어고 이제 그 물론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연구가 안 된 언어들을 좀 실험을 해보고 개척을 해보고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중문화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향유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게 사실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웬만하면 아는 언어들 거의 다 이제 아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뭔가를 즐길 수 있게 그러니까 즐긴다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주요한 목표고 근데 미술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술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중요한데 좋은 말을 해야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말들은 내가 되게 다 아는 단어들로 그냥 이렇게 따다닥 말했는데도 되게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이해 못하겠는 말들로 그냥 단어들로 막 구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묘하게 뭔가 처음 듣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를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방금 아연 작가가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꼭 보여줘야만 한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보여지는 거는 또 이렇게 이런 큐레이터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단어 알파벳을 만들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합해보고 그것까지가 저의 일? 근데 그 이상이 좀 다른 어떻게 할 수 있어? 회화를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냥 근데 무지개 반사야 그냥. 회화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각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컨셉에 맞춰서 기승전결이 다 짜여져야지만 그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조각이 조금 덜 언어적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약간 기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거. 그러니까 조각은 나, 그림은 내가 하는 말.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작가라서 사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에휴, 그 이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알았죠? 나 안 만들어 보셔가지고 어쨌든 이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리고 고학력자들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언어가 어떤 세상의 현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당연히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개인은 세상을 담으라고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인만은 어떠한 고학력이라 할지언정 아닌 분들도 사실 많고요. 소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경유하는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당연히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지만 아닌 분들도 너무 많고 오래 버티다 보는 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중산층이었나라는 이게 근데 마치 그거는 이제 결말이 그렇게 됐으니까 중산층밖에 미술을 못해라는 것과 비슷한 어떤 논리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미술이 어떤 다양한 세상을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그냥 해야 되는 아니요, 질문을 약간 피해 가셨어요. 그 근데 그건 맞잖아요. 어떤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네. 혹은 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술을 봤을 때 미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나?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요. 당연히 못하지. 근데 그게 과연 다양한 세상을 근데 담아낼 수 있냐가 질문인 거죠. 막 저는 이제 미술의 언어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어떤 소수일지언정 그거를 보는 어떤 개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뭐 1대1로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치 확성기와 그 대중문화처럼 뉴스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1대1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단차들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것인가? 왜 당연히 이해를 못하냐면 언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중국말로 갑자기 얘기하면 저 이해 못해요. 중국말도 언어인데. 왜냐면 전 중국말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기도 하고 물론 태균 기획장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밖에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건 그냥 당연한 거. 당연히 난 내가 주변에만 말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그 중산층 이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중산층 이상은 자기 주변만 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구조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냥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의 문제고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저쪽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으로 그냥 얘기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미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조금 더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건 있거든요. 저도 언제나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는 법만 배우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봐야 하는 법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미술의 궁극적인 것은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미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안 가리키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이 되게 제한적이고 만드는 사람들만 보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더욱더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그러니까 시각적 소비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않나 특히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도 저는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미술적인 것을 많이 알아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미술은 봐야 돼를 마구마구 그냥 주변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까지 미술을 볼 수 있구나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까지 봐야 하는구나에 대한 풀과 어떤 행동 양식을 넓히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근데 이건 교육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소양이 높아서 소비는 못하고 엄청난 많은 걸 느껴주는 사람과 돈은 많아서 사줄 수는 있는데 작가 의도 하나도 모르고 사주기만 하는 돈 많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냐면 일단 저고요. 제가 일단 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거고 전시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 제가 원하는 관계는 그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중산층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사주냐 안 사주냐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의 저에게는 전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냥 나랑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거 내가 한 이 멋진 걸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봐주지도 않아요. 맞아. 자기 의도대로 봐요. 근데 맞아. 자기가 마음대로 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평이나 이런 걸 듣게 될 때 그러네 그런 부분도 있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가 언어다라고 언어로는가 있으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되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은 언어가 뛰어난데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과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뉘앙스나 인토네이션 이런 걸 잘 캐치해서 느낌적으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 구분이 저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나? 근데 저는 이제 점점 만들고 이 씬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개념적인 침투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그 편가르기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미술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막그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막 공부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작업에 녹여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거 느낌 좋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늦옷이다. 늦옷이다. 늦어. 근데 사실 미술은 늦옷이어야 돼요. 그 느낌이 좋아야지 호감이 되고요. 이게 취향과는 별개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설득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말했듯이 리서치 베이스까지 어떻게 도달하게끔 이끌 것이냐는 전적으로 작가의 목.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리서치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 늦옷에서 끝났어. 작가의 역량이 부족한 것. 어쨌든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미술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미술 사적으로 축적된 거고 지금의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뭐 한국의 경우엔 특히 교육에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술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국민들에게 교육을 처음부터 시켜가지고 미술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느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미술적 언어를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미술만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전달하고 사실은 미술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돼를 조금 더 개인이 그냥 미술을 쏟아내는 거에만 주력하지 말고 다양한 어떠한 언어들을 막 쓰면서 언제는 막 드라마퀸이 돼보기도 하고 막 SNS에 엄청 홍보를 하고 아니면 언제는 또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행보들을 하면서 미술을 봐야 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지평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게 대중문화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대중문화랑 이렇게 하지만 저는 대중문화가 못하는 미술의 어떠한 대안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되 뭔가 대중문화가 취했던 어떤 외피들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취하는 어떤 전략들이 비단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대중문화를 되게 오로지 이윤만 보고 상업적으로만 한다고 뭔가 생각하시는데 맞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중문화, 대중예술 생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 자신만의 어떤 작가주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작가주의가 선택적으로 작가주의를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뉴진스 엄청나게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막 센세이션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케이팝 여자 아이돌의 어떤 행보가 전혀 다른 어떤 작가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떠한 선택을 받기 위한 자본 논리로서 그게 그런 이미지 마케팅과 그게 전략적으로 쓰인 것이지 그게 정말 어떤 개인의 어떠한 삶이나 아니면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뜻으로 약간 마케팅 네. 측면에서 네. 그런 게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돌들을 총괄하는 디렉터의 입장에서 디렉터가 자신의 사실 창작을 하는데 자신의 삶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디렉터들은 물론 이제 이윤도 중요하죠. 네.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마음껏 저는 내보내는 자이기도 마음껏은 하잖아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미술도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마음껏 못하긴 하지만 그들은 정말 많은 정말 자본을 벌어야 되는 사업가고요. 우리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작가. 근데 그래도 본전은 뽑으셔야죠. 저는 근데 보통 본전 못 뽑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자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이거로 몇 명의 수익을 바로바로 발생을 해야 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삶의 태도가 미술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한 설득적 언어를 어떻게 넓혀가는지가 저의 어떤 작가를 하는 이유. 저는 작가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론 직업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건 선택받은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떠한 상태와 작가적 상태가 살짝 교집합을 이룬 그 포인트일 뿐이지 작가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만 작가주의를 무언가 뿜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데 네. 작가주의적 무언가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럼 작가주의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면 작가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것 아니 있다면 저는 그건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많이 어떠한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고 그런 어떤 상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으로서 이거를 설득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때 저는 그게 작가적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조각은 항상 환경 낭비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얼마나 플라스틱 쓰지 말자 해놓고서는 플라스틱으로 작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조각들인데 근데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으면 그런 위험 부담들을 충분히 안고서라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작가주의적이지 않나? 어쨌든 만드는 분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작가는 어쨌든 제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업이 맞거든요. 이게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커리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야 되고 제도가 이제 인정한 어떤 타이틀들을 계속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가라는 그 타이틀만큼 제약이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계속 이 K-팝과 요거를 나눠서 생각하니까 K-팝으로 가보면은 사실 자본만큼 관대한 게 없어요. 자본은 어쨌든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만 따라갈 수 있으면 모든 게 허용되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한에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자유로운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핵심인데 자본이 규모와 비례할까요? 그 아까 제가 비교한 롬뮤익 전시와 톰삭스 전시가 완전 그거에 대한 예신 것 같거든요. 전 롬뮤익 전시 진짜 별로였어요. 볼 게 없었거든요.
사람은 진짜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서 왜 이 얼굴 하나 동동 떠 있는 거 보려고 물론 멋있긴 했는데 그거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반면 톰삭스 전시는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홍보 비용에 대한 막대한 차이 10배 가까이 나는 막대한 차이가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문객 수도 어마무지하게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고 바이럴도 그렇게 많이 돼서 갈 사람은 다 론미익을 가고 이제 톰삭스는 안 오게 된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본 입장으로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면 당연히 톰삭스 전시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쉬운 방법은 방문객 수를 체크하는 것일 텐데 뭔가 이것만으로는 그 전시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는 저로서는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기도 해요. 제가 말한 작가는 만들기까지만인 이유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갤러리를 운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마케팅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작가님과 네. 작가님 주변의 사람들은 네. 작가님이 하신 작품을 보고 와 진짜 박수를 너무 막 너무 이렇게 좋다. 훌륭한 작품 나올 수 없다 했는데 그분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안 예쁘다고 아무도 안 봐요. 네. 그러면 그건 좋은 작품이에요? 제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어떤 아니요로 부분? 답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예 아니요로 잠깐만. 주변인이 어디까지예요? 미술인. 미술인들. 미술인 내가 생각하는 미술인. 제가 생각한 적극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어, 거네요. 네. 그럼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막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개별로야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네, 사는 것 맞아.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술이 그렇다고 했던 게 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미술이 계속 미술인들만 보고 미술인들만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막 서로 박수치고 그 사실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전시가 떠오르냐면 그 루이스 브루주아 네. 작품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아까 느조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거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작가는 돈을 바라고 그걸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자기 세계를 펼치기만 했을 거고 그 공간을 누군가가 정말 기획을 잘해서 또 마케팅까지 잘한 거죠. 왜냐면 그 많은 작품 중에 맞아. 거미를 선택한 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음. 다른 작품을 선택했으면 마케팅적으로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작품을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은데 전시는 성공했고 작가는 개인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작품. 그럼 이건 훌륭한 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훌륭한 전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마케팅 잘 됐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 일반 대중 사로잡을 수 있는 이미지 확 해서 끌어당겼는데 일반 대중들조차 어머니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다 보고 나니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까지 확장이 됐는 전시면 전 너무 훌륭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10대에 되게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네. 어떤 특정 아이돌 그룹의 좋은 뮤직비디오가 가치가 그러면 높을까요? 전 뮤직비디오라고 비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그 왜 옛날에 뮤직비디오는 가치가 낮다 예술적으로. 그 루이스 브루주아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한 전달, 어떠한 그걸 내가 내가 왜 어머니도 아닌데 이걸 보고 앉아 있지 정도의 그런 강제성 이 뮤직비디오는 좀 부재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랑은 조금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옛날에 몇 년 전인가 그 악뮤의 그 이찬혁이 개인전 연적 있잖아요. 자기 아, 얼굴 기억이 나는데. 얼굴 영감의 뭔가 그런 영감에 거였던 뭔가 해가지고 엄청 자의식 과잉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좋은 미술적 언어를 쓰고 있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같은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루이스 브루주아도 자의식 과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창혁도 자기에 대한 자화상들을 마구마구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좀 들여다보면은 루이스 브루주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전달하고 어떠한 되게 이런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됨에 대한 어떠한 그런 소외됨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찬혁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아티스틱해 정도에 대한 것을 마케팅적으로 조금 푸는 느낌이 있어서 멋진 사람을 계속 보는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팬으로서만 그 전시를 볼 수밖에 없지 화보 같았다 할까요? 그 전시 자체가?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거요? 네, 화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쵸. 전시는 사실 팬들 좋아하라고 만든 전시 아니에요? 그거에 제가 좀 불편한 점은 팬들 좋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침착맨 팝업 스토어 네. 라든지 아니면 나영석 PD의 그 파워스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팬이 좋으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참 너무너무 재밌고 막 거기서 내가 정말 팬심으로 이걸 살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찬혁 같은 경우는 팬심보다 나 이렇게 아티스틱해. 나 이렇게 아티스트야. 라는 자의식 과잉을 좀 더 이렇게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전시 같아요. 같은 빼앗긴 아티스트? 네, 빼앗긴 아티스트를 빼앗겼다? 아티스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포인트지 않나. 뭔가 내가 소비자로서 팬심으로서 서비스를 대우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마치 신적 존재처럼 본인을 만들어버린 태도로서 미술이 쓰여서 그게 조금 저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라는 게 이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나요? 스스로를 작가라고 칭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요? 왜요? 그냥 상소 씨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작가 맞고요, 두 분 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작가 맞습니다. 아니 그쵸. 아예 뭐 맞는데 작가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직역하자면. 네. 그럼 작가 맞는 거 아니에요? 뭐랄까 그 워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만 아니면 사실 화백 막 이런 걸. 화백은 그냥 제 세대상 안 되겠어요. 화백, 저는 제 화백으로 김상- 불리는 거는 좀 김상소 그렇고요. 화백 이런 거요? 그거는 곤란해요. 그건 곤란하고 워딩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싫다는 아니고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가 뭐 여기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야 하는 뭐 상황 아니면 그리고 사실 혼자 저도 당연히 제 작가적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술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좀 모호해가지고 근데 뭐 굳이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작가가 했던 뭐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했을 때 그 예술가랑 어떤 직업으로서 예술가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직업으로서 예술가이신 거고 왜 자기는 쏙 빼죠? 저는 작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 계속 하니까 네. 자본은 대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본은 대중이다. 네. 그쵸. 근데 대중의 수가 아니라 어떤 대중의 욕망인 거죠. 이 욕망 얘기에서 미술가는 아니지만 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네. 클래식 음악이야말로 정점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조차 뭔가 진보적이거나 많은 대중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피아니스트인 네.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실력도 좋은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본인의 여성적 매력을 되게 노출이 과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선다든지 이걸로 대중들을 하고 되게 자기 캐릭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이런 대중적, 즉 자본에 어울리는 장치들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인플루언서적인 모먼트랑 그 작업을 이제 홍보하는데 가장 큰 수단이 인 것도 맞고요.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실력이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는 사람이 한 명이고 젊다 보니까 실력과 인플루언서적인 어떤 노고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그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하다 만다.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가 바로 어떤 자본과 이렇게 직결되기도 쉽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어떠한 작업적 피드백과 좋지 않은 작업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니까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사모. 뭔가 그게 과연 좋은 미술의 어떠한 환경을 만들기에 긍정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개인으로서는 되게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오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미술 자체에서는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순수예술도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굴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자체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술이 현실하고 가까우려면은 자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보수적으로 예술은 고고하니까 어떤 자본과 돈과 거리를 둬야 된다. 사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사실 순수 미술이 저는 약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맞아. 그것처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죠. 음. 이게 어쨌든 현대 미술이라는 거는 뭐 현대 미술이 탄생한 지 100년은 채 안 됐지만은 그동안 계속 현실을 엄청나게 치밀하게 뒤쫓으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막혔어요. 음. 현실이 너무 빠르고 현대미술 아직도 과거에 있어요. 맞아. 그냥 그 언어 안에서 순환하는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술이 진보적이려면은 현실에 어느 정도 비판적이려면은 자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자본주의 얘기를 하면 되게 무언가 자본주의가 더 좋을 것 같고 돈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에는 검열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예술 분야에서는 검열이 있을까? 완전 다른 분위기의 검열이 더욱 더 극심한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이제 항상 정치적 올바름, 뭔가 무엇이 올바른가, 뭔가 약자들이나 소외된 것들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검열들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배제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너무 권위주의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술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떠한 자의적으로의 그런 불편함들을 더욱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검열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떠한 검열들이 미술계 내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이나 그런 미술관이나 기관들에서 이제 선택받는 어떠한 담론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선택이 되고요. 그런 그러니까 검열 그 마치 공중파들의 검열의 그런 선택을 받듯이 자연스럽게 뭔가 활동하는 작가님들도 그런 검열 구조나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될 수 있는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검열이라고 하면 되게 권력자가 이제 쳐내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제약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는 미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런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씬 자체도 작다 보니까 그 주류의 어떤 담론들, 주제들을 다뤄야만 사실 이제 맞아.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미술에서 그렇기 근데 그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다양하기보다는 다뤄지는 주제만 맨날 다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물론 이제 조형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근데 아까 그 어떤 K-팝 아이돌의 그런 검열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검열이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개인 미디어나 1인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진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요즘은 이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돌들 혹은 대중문화가 미술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맞아. 욕망의 급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상의 어떤 이미지들과 그런 것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주장은 미술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말라져야 되고 미술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면은 기꺼이 해체가 되어야 된다. 사라져도 된다. 입장입니다. 네, 뭐 저도 근데 그 부분에서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미술은 항상 과거의 증거물밖에 위치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막 만들어도 사실 한 명이 무언가를 만드는 속도가 있고 그거를 관찰하는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계속 늦춰지고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작가적인 태도에서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 현장의 급진성을 봐버렸는데 이거가 작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가 작업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벌써 몇 달이 걸리고 늦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않고서도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되게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말하면 태균님이 말씀하신 미술의 해체? 새로운 미술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어쨌든 저도 옛날에 제도 관련해서 맞아. 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료제에 가까운데 미술은 특히 우리나라는 좀 활발하게 뭔가가 제작이 되고 피드백이 되고 뭔가 다양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그 필드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미술로 치면은 이제 관객들, 작가, 비평가, 큐레이터 아니면은 뭐 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게 수직으로 돼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줘야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 윗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어떤 주제들이나 이런 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어떤 대중문화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진짜 굉장히 빠르잖아요. 조회수로 다 환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인기 있는지 뭐 영상 하나 올리면 하루 만에 체크가 가능하고 그렇기 맞아. 때문에 보수적인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이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맞아요, 문제 맞아요. 같고 그래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하다가 검열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태균님이 말하는 방향성. 근데 이제 미술이 미술 느려야 느려야 된다. 된다라는 느려야 주의라서 음.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더 그게 가속화됐는데 미술이 뭔가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고 왜냐면 느려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사유나 그 현상과 그 사유가 꼭 무슨 뭔가 이렇게 고급진 사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제가 아까 언어라고 했으니까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단박에 그냥 얘 이런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그 똑같은 비유로 계속 이어나가죠. 내가 이 사람을 빨리 알아야겠다고 하고 빨리 선택을 내려버리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요.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자본주의 핵심은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K-팝의 K가 돈을 벌고 있는 이렇게 해외에서 K-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요즘 시대 봤을 때 꽤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K-팝은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국위 선양은 아니고 그냥 어떤 현상 중 하나이다라고 보는 편이고 근데 사실 미술도 그래서 되게 케이팝스러운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콘텐츠들도 사실 미술계에서 되게 많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영국에 있었을 때 뭔가 미래지향적인 미술들 아시아 미술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하영 작가님 같은 부류의 뭔가 급진적이고 빠르고 되게 뭔가 사이보그스럽고 뭔가 그런 느낌의 어떤 콘텐츠들이 유럽권에서 되게 많이 유통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생산자들이 대부분 되게 아시아권 사람들이었던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왜 아시아는 이렇게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가. 근데 이거 자체도 저는 되게 케이팝이 만들어진 어떤 욕구랑 비슷하게 그들이 아시아권에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상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위탁 받아서 또 생산해내고 그거를 빠르게 수출하니까 또 그만큼의 어떠한 가치들로서 바로바로 매겨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케이팝이 국위 선양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한국스러움의 대표 예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K-팝은 국위 선양인가 같은 혹은 대표의 문화인가 약간 이런 문제에서 저도 뭐 꽤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얼굴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그냥 대충 말하면 애국심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제가 소속되어 있는 되게 큰 집단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막 싫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태어났다 여기 그런 편이고 그냥 나를 둘러싼 큰 정체성 중에 하나 여기 근데 이 정체성이 저를 대신하지는 않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위 선양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전시가 음, 그 V&A 뮤지엄이라고 영국에 런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한류 전시가 한 2년 전에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아시나요? 3년? 할 저도 봤어요. 봤어요? 봤어. 저 그거 보고 진짜 머리가 징징 울렸거든요. 기생충이 상타고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기생충 세트장 안에 만들어놨고요. 들어가자마자 응원봉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모든 K-팝 그 아이돌들의 응원봉이 벽에 이렇게 진열장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거가 응원봉이면 실제로 사야 되잖아요. 그 응원봉 파는 데에서. 근데 이제 가짜를 이베이에서 사가지고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혁오가 이제 인디 밴드의 문화 이러면서 한국어 알렸는데 혁오는 홍대 유니버시티 출신이다.
그러니까 홍익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홍대 유니버시티. 홍대 홍익대학교 대학교. 예. 홍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아니었어요. 2세. 그 한국계 그렇긴 하구나. 누구, 한국계 캐나다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인임을 호소해야 되는가? 이걸 왜 토큰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는가? 우리는 한국인이어서 그냥 뭐 내가 나보다 잘한 어떠한 그냥 정체성의 큰 부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봤을 때에서는 한국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문화 콘텐츠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만 우리를 소비하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요구들과 니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K-팝이라는 거가 웹피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전선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낙차들로서 막 있는 것 같고요. 이 미술계도 그런 글로벌의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로 나아가서 인정을 외국에서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글로벌을 지향했는데 한국에서 인정을 받는 건지. 저는 이게 완전 K가 붙은 이유는 수출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제 작업을 소개할 때와 영국에서 소개할 때는 내가 K다라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왜 자본주의를 이야기해? 너가 왜 이미지 유통을 이야기해? 라고 했을 때 한국 특유의 이미지 유통 산업에 대한 것이 내 어떠한 작업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K 아트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것도 받는 작가님들 뭐 자디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그 터너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한국인 최초일까요? 뭐 아무튼 아시아 최초인가 아시아 최초는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복 계속 쓰시고 그 호랑이 그리시고 캐나다인이신가 그러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원한 한국성이 있으니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오히려 한국적이어야만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오히려 조금 더 세계적인 어떤 담론들, 통용되는 담론들을 건드려야만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줄다리기가 항상 작가로서는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실제로 돌려버리기. 그 나얼의 그 나얼 작가. 아까 뭐라고 말해야 돼? 나얼 아까 계속 그런 이찬혁은 이찬혁이라고 했는데 마을 선배님. 나얼 선배님이 우리 얼 선배님이 실제로 그 전시하셨을 때 그 전전시가 저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은 언제나 그 작업할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막 전시가 막 잘 되고 잘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완전 밖에서 보면 되게 엥? 뭐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동양인이고 완전 한국인이고 흑인 음악을 하는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가 봐도 흑인 미술처럼 보이는 미술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결정론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이머징이 되면 그냥 될 거였다는 것이라고 생각한 쪽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의 어떤 주목을 받으면 주목받으면 가치가 있다. 가치, 그러니까 결과론자 같은 건가요? 가치가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정론 같은 이미 결정돼 네. 있는 어떤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실제로도 아마 교회도 굉장히 잘 나가실 거고 거기 안에서도 어떤 뭔가를 많이 채우실 거. 저희가 보는 게 완전히 저희는 거의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평소에 뭘 어떤 식으로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그림과 이 사람과 그분이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연결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내적인 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그림들이. 근데 그걸 굳이 약간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론까지 과연 저는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가 저는 계속 들었던 게 그림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림 되게 너무 좋은데 저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자기가 한국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영국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쿼터예요. 쿼터 흑인이에요. 쿼터 흑인. 근데 그 친구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그 주목과 모든 전시에 다 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캐리비안에 대한 그 흑인의 그 어떠한 역사성, 정체성
이런 것을 작업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기호로 막 녹여내는 거예요. 막 흑인에서는 손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손톱을 막 붙인다던가, 아니면 흑인 사진들 옛날 고전 사진들 프린트해서 그림에 붙인다던가, 되게 빠르고 쉽게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하거든요. 과연 그녀가 얼마만큼의 흑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사람은 심지어 흑인이었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현재의 그녀와 닿아 있는지를 작업적으로 저는 사실 잘 볼 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떠한 정체성을 토큰화해서 되게 잘 사용한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겠지만서도 이게 잘못 쓰였을 땐 너무나 톡식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경계를 얼마나만큼 작가 본인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같이 막 학생 생활을 하면서 부럽기도 하잖아요. 막 쟨 흑인 이렇게 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주목 쫙쫙 받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동양 여자여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 저는 혼자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저는 그래서 항상 더욱더 그 정체성을 다룸과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게, 나얼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술관의 선택을 받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작가적 태도인 거겠죠. 그런 어떤 전체 시선에서 보려고 했을 땐 그게 굉장히 문제시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대표적이 될 수 있냐, 이런 방식이. 근데 어떤 개인이 그걸 만듦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시의 작가들도 작가들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 그걸 선택한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작가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거 만든 거는 뭐 자기가 만든 건데.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저 동기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그 맨날 인종에 대한 문제를 되게 작업으로 많이 다루는데 정작 아시아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끼리 이슈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술로 쏟아낼 때는 막 그랬다가 정작 그녀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기득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막 너무 백인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막 자기 주목받을 건 다 받고, 근데 정작 자기가 오히려 그 주목받는 사람이 나서줘야 될 때 안 나서주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저는.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그 작가분에게 미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음. 어쨌든 그것들이 선택되고, 만약 그거 사실 그것도 막 갤러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기관 혹은 그런 공적 의무가 존재하는 기관이나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다루어졌다면 맞아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꽤나 있죠. 논의가 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나 많이 다뤄졌고요. 그 친구는. 네, 그렇다면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사실 대부분의 지금 한국 미술이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학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뭔가 그런 로컬에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유학이 거의 반필수처럼 돼버리니까 모든 작가들이 웬만하면 유학을 땀없이 다녀왔어요. 되게 어떤 서구의 어법과 비슷해진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고, 프리즈나 뭐 키아프 이런 데만 가봐도 사실 그 백인 콜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백인 콜렉터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 더 어떤 서구 중심의 그런 미술 경향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단순히 유학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비슷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이미지의 유동이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핀터레스트만 싹 끼거나 인스타그램 해외 계정 몇 개만 팔로우해도 너무나 좋은 작업들의 퀄리티의 작업들과 맞아요. 레퍼런스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사람인데 그만큼의 레퍼런스, 너무 고자극에 잘 만들어진 무언가들이 보자마자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막 합쳐지면서 내가 지금 유영하고 있는 이 도시와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합칠까를 막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딱 그 해외 컬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미국스러움이 있지만 거기에 아시아권 한 스푼, 그 어떤 구조 자체를 우리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유통해, 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할 의무 책임감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사실 이런 어떤 요구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야지만 조금 더 그 이미지 주권에 대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 이미지 주권은 무슨 말이죠? 이미지의 이주- 주권.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다는 맞아, 게 맞아. 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되게 그걸 확 좀 더 느꼈던 것 중에 혹시 그 해피엔드랑 그 패스트 라이브즈 보셨어요? 영화? 네.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를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감독들도 되게 이게 어느 나라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 맞아. 느낌들이 요새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특히 그런 젊은 세대 감독들의 영화에서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이번에 나온 그 해피엔드와 저번 재작년인가요? 나온 게 패스트 라이브스랑 이렇게 보면은 전혀 한국인 것 같지가 맞아. 않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심지어 막 그 군대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그 전반적인 현상들이 대체로 물론 말씀하신 유학 경험 같은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포함이 실제로도 한국은 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가 비슷해진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인 코리안이 K 컬처를 다루는 게 치트키다 아니다. 저는 별로 왜냐면은 너무 일반적이라 너무 일반적이라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노스 K면 모르겠는데 사우스 K가 K를 하는 게 치트키일지는 잘 모르겠어. 그 해외 나가면 치트키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그 디아스포라 이민 이주 이제 아래 세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소비가 되죠. 좋은 아이템으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만들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소도호 맞아, 작가를 맞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일반인으로서 네. 그럼 그 사람은 K가 K를 한 거냐? 전 근데 진짜 치트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지금 딱 얘기 나온 게 서도호, 이불, 양혜규, 최정화 이렇게 어느 나이대에 넘어간 국제적으로 너무너무 명망 있는 분들은 이미지 보자마자 아 이거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확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양혜규 작가님도 보면은 방울 막 달아버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최정화 작가님도 한국에서 시장에서 보는 바구니로 탑을 쌓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저는 해외에서 많이 유통되기 쉬운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아 이거 한국이네라는 레이어를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유명한 해외에서 유통되는 많은 작가님들이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지사는 그거에 대한 살짝 다음 세대긴 하지만서도 이제 디아스포라적인 맥락에서 그걸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근데 저희는 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어떠한 그 이민자의 감각은 이전 세대와는 또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이미지로서의 한국성을 표방해 봤자인 것 같아요. 뭔가 태도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그 아까 말했던 케이팝도 사실은 외연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져 버렸는데 그냥 팝이랑 이거랑 근데 그 작동하는 그 치트키적인 어떤 한국적 한 스푼이나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하는 그런 어떠한 정말 상품화된 어떠한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적으로 어렵겠지만 녹여내야지 그게 다음 세대로서의 어떤 한국의 K스러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전략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는 말인데 그 전략의 방향이 막 뭔가 아 이래야 좀 이렇게 뭐 잘 돼 약간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세대라고도 생각해요. 맞아, 그쪽이. 맞아. 왜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미술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게 뭔가 와 이 사람은 어떤 미술 특수 교육을 받은 근데 내 모든 정체성을 아우르는 무언가를 또 말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는 그런 분들이 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자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체성이 이제 가장 꽤 큰 둘레의 정체성으로서 그게 존재하고 그것이 내 작업에 녹아 들어야만 한다라는 과정에서 선택된 거지. 나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아니라고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 한국성 한 스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공감해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상업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시대 현대 미술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친구랑 싸운 적이거든요. 저는 젠틀몬스터가 미술의 외피를 빼앗아간 좀 유사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언어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름다움, 심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아 사실은 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사실 세상은 이래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재밌지 예쁘지 하고 그거를 바로 소비로 직결해 버리는 궁극적으로 그 젠몬에서 볼 수 있었던 설치물이나 되게 아름답고 엄청 특이한 경험들은 다 소비를 더욱더 조장하기 위한 광고의 1순환이지 그게 어떠한 개인적인 방향성을 갖거나 어떤 미술적인 가치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역할과 제가 향유해야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미술적 가치를 계속 훼손시키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뭘 지키려고 하세요? 근데 그래놓고서 저는 그 이번에 젠틀몬스터 팝업 열자마자 바로 다음날 11시에 오픈런을 했어요. 네. 왜냐면 거기 너무 멋진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만큼 큰 칼이나 그런 여행 브랜딩을 하는데 그 3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가서 구경하고 이거 뭐지? 이거는 뭘로 만들었지? 너무 멋있고 하고 나서 와 이러는데 또 창작자이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되게 막 스펙타클하고 볼 것도 많고 삐까번쩍하니까 되게 뭔가 감흥이 돼가지고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재미없는 미술보다 훨씬 더 나은 경험일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네네. 저는 혼자 갔는데 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즐기겠어, 이거를 어떻게 보겠어가 아니라 그 너무 매끈하게 그렇게만 보고 여기서 셀피를 찍어라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소비로까지밖에 이어질 수 없어서 그 경험 가치가 너무 재미있을지언정 결과론적으로 저한테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냥 그 컨텐츠 소비자로서밖에 밀려나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미술관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미술관이 보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재미없잖아요. 동선이 다 정해져 있고 작품 만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야 되고 저는 이게 그 각 요소들을 짜집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걸 봤을지언정 내가 아 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 거고 아니면 나는 여기서 어떤 위치를 고수할 거고 내가 이거를 전혀 안 읽겠어라는 것에 대한 자율성이 있거든요. 미술관에서는. 근데 이제 좀 그거는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저는 근데 슴슴한 음식보다 MSG 많이 드는 음식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한 거는 사실 엄청나게 고민해서 배치한 걸 거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 큰 재미를 줄까? 미술에 약간의 관심들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근데 젠틀몬스터 갔더니 양감, 질감이라는 단어까지 떠올리면서 표현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좋은 작품을 본 거 아닐까요? 저는 비슷한 게 그 막 그런 예전에 뉴스에서 막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막 마크 로스코의 작품 앞에서 막 우는 막 그런 분. 그게 마크 로스코 작품을 보고 우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울었는데 앞에 마크 로스코 작품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느끼는 분들은 길가에 펴 있는 꽃만 봐도 뭔가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여주고 너는 본다. 이 개념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품은 아니. 예. 건들지 마 내 작품. 내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이건 작품이야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품이라고. 작가가 정의를 하는 거죠. 아니죠. 제도가 정의를 네.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젠틀몬스터 같은 또는 이런 자본에 대한 사람들은 그냥 스폰서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스폰도 하세요. 리나 그분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성수동에서 6월 말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작품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게 어떤 마케팅적으로 니즈가 딱 맞아 떨어져서 또 그 작품이 너무 또 가치 있는 작품이 또 이렇게 소개되는 것 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양가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소개의 장으로서 작품을 이렇게 데려오고 그 작가를 한번 하입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의 가치와 그걸 미술이라는 것을 너무 또 광고적으로만 써버려서 그 치우치게 되는 것을에 대한 그 뭔가 불편함들과 좀 더 그 광고성을 좀 더 유의미한 가치로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 하나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버리고 폐기 처분, 또 이미지 이만큼 만들고 폐기 처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작가 미술관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일 맞아.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죠. 미술관에서 이번 전시 끝나면 바로 갈아치워서 다음 전시 하고. 근데 그거에 네. 전달할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미술? 없지 않지 않아요? 미술관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예술은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술은 모르겠고 미술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하게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것도 미술이 아니다. 제가 말한 순수 미술이 같이 얘기하는 어떤 교육적인 방향에서의 그 미술, 물론 중첩되어 있을 수 있죠. 뭔가 당연히 시각적인 쾌를 자극하는 것도 신미적이다, 되게 예술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저가 얘기하는 미술적인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냐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 영양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약간 개념적인 것 같거든요. 언어적인 작가들이 다루는 주제들, 진짜 그 철학 전공하신 분들 혹은 뭐 사회학,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엄청 깊이 있게 다룬 그런 논문들의 주제를 그냥 개론서 수준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쓸어다가 여기다 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사 철학 아니에요? 지금 유사 철학이 미술품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쵸. 얘기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미술이라는 것이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미술은 그 어떤 창과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게 하나의 이미지로서 호소되거나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딱 호소가 됐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부분이 있고 언어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 중간 단어와 단어 사이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미술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게 막 다른 데서 미술이 아까 젠틀몬스터나 그런 팝업 스토어에서 쓰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번역의 과정 아닐까요? 저는 그건 약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LG 네, 모니터 파는 네, 그 이렇게 쫙 늘어놓잖아요. 네, 그 너무 고화질, 너무 네. 아름다운. 네, 근데 거기에 계속 꽃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고화질을 보여주려고 계속 같은 영상을 루핑을 하는 거죠. 이거 앉아 있으면 와, 이거 화질 진짜 좋고 영상 진짜 멋있다. 보는데 그 2시간을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저화질의 어떤 컨텐츠가 담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고화질이 아닐지언정 내가 비록 스마트폰으로 볼지언정 2시간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그 모니터 그 판매 스토어 같고 근데 저 죄송한데 네. 자꾸 아연의 질투와 그것을 막아내는 과정으로 계속 이야기가 그러니까 반복되고 이 있는데 그-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 그러니까 그게 이거 궁금해. 끊어내면 되지 너 않을까요? 괜찮겠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이란 거는 욕망을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은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 뭔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데 자본은 오히려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나가잖아요. 미술관에 있어야 할 것들이 팝업 스토어에 있는데 그럼 현대미술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미술도 알아야 되고 팝업 스토어도 아시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저는 팝업 스토어에 있는데 현대미술은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팝업 스토어를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미술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콜라보되고 혼합되는 거를 내려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나쁘고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공허함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코리아나 미술관도 있고 금호 미술관도 있고 어쨌든 기업이 운영하는 건 똑같은데 왜 거기는 미술관을 세워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그걸 그냥 광고의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예쁜 자본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미술이 꼭 형식과 메시지가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각들이 세계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술관은 그렇게 막 교육하느라고 못 따라가고 멈춰 있고 약간 이런 식이고 그런 면에서 아예 어떤 그 양식 자체가 다른 거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미술을 뺏어왔다. 뺏어왔기 때문에 미술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술은 미술을 할 거를 하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두는 게 맞다는 거죠. 팝업 스토어 가서 공허함을 느끼면 네. 미술관을 가셔서 채우고 네. 그런 활기가 돌고 좋잖아. 네. 저는 코리아나 이런 데보다 솔직히 젠틀몬스터가 더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혁명적. 실제로 혁명이었어요. 이게 인간이 더 이상 역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어떤 알고리즘과 자본이 인간을 견인하는 시대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멸종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건 저는 티라노.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현대미술의 씬 안에서도 젠틀몬스터의 등장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이연타로 오면서 실제로도 젊은 조각가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정말 네.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니까 원래 당연히 조각은 이런 거지였는데 젠틀몬스터가 등장하고 다른 브랜드들이 쇼룸이라는 정책을 차용하면서 너무나 조각보다도 더 조각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조각이라는 건 어떤 조각이 미술관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같은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원래 디지털은 진짜를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체 정도?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도 조각 실제라면 그럼 도대체 조각은 뭐지? 하면서 되게 그런 식으로 미술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제로도 기획도 많이 됐었고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어쨌든 저는 창작자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각하시는 분 중 한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만들면서 그분은 조각가여서 조각을 하면서도 그걸 하는데 물론 거기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의 기술을 써서 그거를 외주를 받아서 만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만드는 그 과정과 이게 훨씬 더 작업 같고 너무 얘한테가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만들 욕구 자체가 아예 결여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것들 만들고 있지? 내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소품이었나? 라는 어떠한 개인적인 위기감들이 엄청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까지 좀 존중해 주면은 이 개인의 창작자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과 어떤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풀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연율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야. 이제 이거 보시는 다른 작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어쨌든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차용되고 다른 데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미술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미술이 같은 현실에서 그것도 이제 다른 데서 그쵸, 그쵸. 같이 따온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묻히고 방해되는 것 같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그렇다기보다는, 생각하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안 막, 그렇는데 네, 작업할 때. 나 이거 근데 뺏겼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항상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의 미술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풀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적인 좌절감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네. 가지면은 오히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고 하나의 역할을 고수하고 있다면 예술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예술을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사실 현실을 기민하게 쫓아가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자. 저는 네. 이건 창작자로서는 불평불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근데- 현실에서의 불편함이 창작이 원동력이 되고요.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무슨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왜 여기서 이 자꾸 저희의 이 대화에서의 오류가 생기냐면 사실 자기가 만들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 때 이래야 된다. 맞아, 맞아. 근데 자기가 만든 미술이 모든 미술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쵸. 이런 어떤 울분이 되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년 뒤에는 어디 교과서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장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생각보다 그 쉬움, 그러니까 용이함이 되게 중요해요. 한참 약간 에스파 같은 그룹을 딱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매끈하고 되게 크롬 재질의 약간 미래적이면서도 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나는 뭔가 그런 신비로운 그거 있잖아요. 3D로 하기 진짜 쉽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 쉬워요. 오히려 제일 쉬운 방식, 진짜 근원으로 가자면 뭐 영국의 탐정 소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만들어졌던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영화 산업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발전하면서 영화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놉시스가 없으니까 그때 유명했던 약간 그런 문학으로도 안 쳐주던 그러니까 라이트 노벨 같은 거였던 그런 느와르 소설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걸 다 영화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가 용이함. 근데 그 용이함이라는 게 한 시대를 되게 풍미하는 필수 조건이거든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젠틀몬스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있고 쉬워야 되는군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많이들 가는 맞아요. 추세인 것 같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젠틀몬스터가 그런 면에서 퀄리티가 높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엄청나죠. 네. 그쵸. 그래서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즉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음.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옛날 작품. 요즘 나온 거는 돈이 안 들어간 거. 근데 실제 보면 퀄리티가 낮아요. 그럼 네. 결국은 그 가치가 낮은 건 아닐 거잖아요. 제일 그렇게는 막 저거 나도 하겠다. 뭐가요? 지금 현대 미술이요? 아니 뭐 현대미술 밈이 약간 있죠. 약간 그런 말을 나도 하겠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벽에 바나나 붙여놓고 네. 아 그게 네. 가장 상징적이죠. 네. 요즘에. 근데 젠틀몬스터 보고 나도 하겠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미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미묘하다는 거죠. 뭘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 나도 하겠다라는 미술은 저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저도 항상 미술은 어렵게 가는 거, 제 미술은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어렵게 가는 와중에서 힘이 붙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더 어렵게 가는 저 스펙타클을 만드는 일을 질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혹시 예술 또는 미술에 오리지널리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지금의 시대는 좀 어떤 고착 상태에 놓인 것 같아요. 어떤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보다는 어떤 과거의 것들을 조립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오리지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특정한 양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욕망 덩어리인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근데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마치 그냥 올 것 같은 거지만 사실 우리가 하면 그게 미래가 되잖아요. 저는 크롬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미래가 별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이 살이 부대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뭔가 그런 쪽으로 되게 더 그런 미래로 가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또 이렇게 막 발생하는 게 있고 제가 느꼈을 때 또 누군가 봤을 땐 전 되게 과거로 퇴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전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예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술도 케이팝 사용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없다. 마치 제가 젠문을 너무 좋아하면서 탐닉하듯이 그 미술인들이 다들 다 그 케이팝이라는 컨텐츠가 너무나도 예술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질투하면서도 다 너무나도 탐닉하고 그 다들 엄청 케이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작가들 어. 작업실 가면 맨날 다 맨날 민주시 다- 틀어놓고 이거 맨날 그 동영상 보면서 맞아. 캡처해서 공유하면서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라고 막 보고 또 예민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결론은 그러면은 서로를 아껴주고 잘 활용하는 서로 네. 사용자다. 네 서로 악수해. 수혜 네. 화해 화해해. 화해 자,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제도 고민해서 네.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